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류게릭과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 허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 얘기 뭐 바로 듣는 것보다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링크로 썼던 그 채널에서 이제 줄기세포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약회사 대표님과 그리고 의사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리루졸이라는 약은 루게릭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개발된 뉴로나타 알주라는 약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동안 자기 그 골수에서 이 채취를 한 그 줄기세포로 배양을 해서 이것을 척수강이라 같으면 이제 이 강에 떨어뜨려 가지고 침으로 떨어뜨려서 적어도 3개월 정도 봤을 때 효과가 이 플라세보 그냥 이 노멀 셀라인을 떨어뜨리는 환자보다는 좀 더 낫더라. 앞으로 7년 그 당시 2014년 허가를 했으니까 7년 그러면 2021년이 되죠. 7년 동안에 더 많은 케이스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출하라. 이렇게 메디컬 옵저버 2014년 7월 17일 날 날짜로 이렇게 보고된 게 있어요. 신경줄기세포가 죽어나가는 것 중에 원인이 염증이 한 파트거든요. 근데 그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뭔가 염증을 조금 조절해 준다거나 신경보호 인자를 그 줄기세포가 좀 뿜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로 줄기세포 치료제가 개발이 된 건데 실제로 국내에 이제 3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글로벌하게 팔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임상 2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까지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는 답변이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용 들으셨겠지만 이제 화면을 보면서 들으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작권상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링크는 따로 걸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이제 의사분께서는 그게 제 그 약이 나오고 이제 7년 동안 그 당시 그냥 그 플라시보 이제 위약 대조군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약간 효과 뭐 있는 그게 좀 약간 뭐 최초 그거니까 굉장히 뭐 작게 잡았겠죠. 임상 1회 정도를 했을 때는 뭐 거기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 수가 소수입니다. 뭐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 조금 효과가 있었다.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효과가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약이 승인받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정말 계속 연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이제 해서 지금 그냥 7년 그게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이제 지금 올해 7년째인데 올해 한 뭐 여름이나 하여튼 뭐 가을쯤에 이제 뭐 그런 뭐 획기적인 그런 결과가 있으면 나오는 거고 아니 없으면 그냥 뭐 치료제는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획기적인 그런 아직 그런 임상 연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올해까지가 7년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아까 제약회사 대표님은 뭐 그게 뭐 줄기세포가 뭐 항염증 작용, 뭐 성장 인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일단 그게 사실 뭐 이렇게 추론이죠. 추론이고 이제 약간 상상이 되어진 거죠. 뭐 줄기세포가 그렇게 치료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그런 생각들로 만들어진 약이고요. 어, 사실 이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이제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됐는데 이제 사실 현실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뉴로나타 알주를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뉴로나타 알주에 대해서 제가 보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이 많이 써요. 이제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게 쉽고 이제 인대 같은 게 손상되기 쉬우니까. 근데 굉장히 고가의 치료입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그나마 운동선수들이 쓰는 게 이제 무릎이나 뭐 그런 뭐 어깨 이쪽에 뭐 인대나 뼈 뭐 인대나 관절이나 뭐 근육 그쪽으로는 그나마 조금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비싸지만 한 몇백 몇천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이런 루게릭병 환자들 대상으로 쓰여지는 이 약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볼 이 뉴로나타 알주라는 약은 사실
1억이 훨씬 넘습니다. 뭐 1억 몇천 정도 합니다. 그 한번 그 시술 받는데 이 돈을 그만한 돈을 주고 이런 약들을 이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음 이제 격투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루크 락홀드라는 선수가 있었고 크로카베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했지만은 이제 어깨랑 이제 무릎 같은 데 했지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큰돈만 썼다고. 진정한 휴식과 영양 섭취 그리고 시간에 충분한 시간 그거 외에는 내 몸의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줄기세포 치료 그런 주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돈은 그 사람들은 뭐 돈은 잘 버니까 이제 뭐 그 돈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큰 부담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자기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만한 돈을 썼고 그만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실망하고 약간 이렇게 짜증 섞인 그런 이제 트위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이 약을 쓰시려고 하는지 약의야기보다는 치료죠. 시술인데 그러니까 이 허구성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기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 뉴로나타 알주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그거냐면은 뭐 성장인자, 줄기세포가 이게 그게 아니니까 줄기세포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기세포의 기능이 이제 성장인자의 그 기관들을 자라게 하죠. 우리 몸에 필요한 기관들을 자라게 하고 면역 조절하는 그런 면역 조절이라는 말은 이제 그 면역 성분을 이제 면역을 증진시켰다가 또 면역을 감소시켰다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침입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제 막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가 또 줄었다. 면역기라는 게 항상 활성화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조절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면역 조절 인자라는 게 결국 그냥 항염증 인자라는 게 결국 염증과 염증에 대한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거랑 이제 항염증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거 그 양자의 기량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양자가 크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이게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면역 조절 인자랑 항염증 인자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줄기세포가 염증도 만들거든요. 줄기세포가 염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면역 반응으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염증을 생성시키는 인자도 분비하고 염증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염증 활성화 작용을 줄이는 항염증 작용을 둘 다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염증 인자라고 써놓으면은 환자들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우리는 염증이 굉장히 나쁜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써놓으면 이거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염증도 일으키고 항염증도 한다고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냥 면역 두 글자 들어가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냥 면역이 좋대 면역이 좋대 그냥 면역 좋게 하는 거래. 몸 건강하게 하는 거겠지. 일반 상식인들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면역 조절인데 그냥 면역에도 좋고 면역도 조절해주고 염증도 없애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말장난친 거예요. 그냥 염증을 일으키거나 항염증이 염증을 조절하거나 그 뜻입니다. 신경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겠죠. 줄기세포가. 그런데 신경염증을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왜? 염증 유발작용도 하니까. 엉터리예요. 이런 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운동시키는 세포의 사멸 방지하는 게 아니고요. 멀쩡한 세포를 못 죽게 만든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면역 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몸 안에 그런 독소나 그런 게 들어와도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예 막아버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어떤 신경세포든 나쁜 것도 좋은 거든 그런 작용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작용을 막아버리니까 뭐 운동시켜가 파괴 안 당하겠죠. 어쨌든 그 운동신경세포가 뭐 오염됐든 오염되지 않았든 독이 있든 독이 없든 그 운동세포가 뭐 기형하든 멀쩡하든 간에 면역 작용을 그걸 뭐 경찰이 가만 놔두니까 가만히 그냥 운동시켜 그대로 있겠죠. 그게 나중에 중추신경계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더 악화되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이제 안 건드리고 놔두니까 3일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건드리고 놔두니까 생존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경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약간 좀비처럼 좀비 신경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비를 예를 들면은 좀비 같은 거는 박멸해야 되잖아요. 좀비를 박멸 안 하면은 다 퍼지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어쨌든 좀비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신경도 보호되니까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예. 지난 제가 길랑 발해 증후군 할 때 GBS 내용 얘기할 때 그 치료법에 보면은
면역 글로불린 주사제 있고 이제 혈장 교환 치료 있고 근데 그 두 개의 목적이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약을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고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가지고 이제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걸 막는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그럼 이제 그런 항체 형성된 그 피를 갖다가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 생성된 피를 갖다가 다 걸러버린다는 거죠. 다 걸러버려가지고 그런 혈장 이제 교환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게 없는 어떻게 보면 그걸 깨끗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깨끗한 게 아니고 이제 몸이 실컷 작용해서 면역 작용 해놓은 거를 완전 무위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위로 된 피가 들어오면 또 더 심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몸이 훨씬 더 혹사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면역 작용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줄기세포를 통해서 면역 작용을 한번 조절하거나 제거해 보겠다 이 뜻이고요. 이제 그 면역 글로불린 그거는 이제 뭐 주사제라든지 아니면은 약을 넣든지 아니면 혈장 피를 걸러가지고 피를 교환해가지고 없애든지 그 내용인데 이제 그거 두 개가 사실 먼저 나왔던 면역 글로불린 효과가 거의 없거나 치료에 의미가 없고 오히려 환자가 더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그럴싸하게 해봐야겠다. 이제 줄기세포가 화두가 되니까 줄기세포를 어떻게 치료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초점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 포인트 주는 게 이제 기존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 치료나 이제 혈장 교환술이 그 의미가 사실 큰 효과를 못 내고 이제 뭐 치료 받아봐야 이제 그게 사실 자기들도 좀 그게 큰 효과를 못 내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못 내니까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눈을 옮긴 거예요. 줄기세포 그러면 일단 기반적으로 그런 치료보다 돈이 많죠. 예. 줄기세포 들어가면 일단 돈이 진짜 기본이 억대니까 예. 이런 특히 난치병 같은 환자들 경우에는 줄기세포가 참 우람하게 좋거든요. 참 거짓말치기도 좋고 효과 같은 것도 진짜 뭐 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정말 갖다 붙이기 너무 좋거든요. 줄기세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줄기세포로 이제 눈을 옮긴 거예요. 뭐 기존의 일루들도 사실 효과가 없고 뭐 라디카 같은 쓰레기 치료제도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줄기세포를 옮겨가지고 이제 줄기세포로 한번 뻥을 쳐볼까?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돈 벌어볼까 이런 생각이 같은데 뭐, 뭐 지금부터 제 말 들어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실험 결과 있다. 이거 뭐 임상 숫자 뭐 32명 27명이에요. 네. 평균 뭐 30명도 안 되는 숫자예요. 예.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3점 몇 점, 2점 몇 점 높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물론 자체 실험이겠죠.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함령사 사이토카인 우위 환경을 조성하여 한마디로 염증 못 일으키게 면역 작용을 막는다는 거예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없애버리고 줄이고 항염증 사이토카인을 만들어가지고 신경세포 거기에 뭐 그 면역 작용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거 못 건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경세포 그래서 뭐 좀비 신경세포든 뭐든 가만히 놔둬가지고 이제 결국 신경세포를 보호한다. 그걸 세포 보호 효과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웃겨요. 웃긴 게 이 환자 엉덩이뼈 근처입니다. 그래서 골수를 채취한대요. 골수를 채취해가지고 그 안에 줄기세포가 있겠죠. 그 줄기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하는데 여기서 진짜 웃겨요. 이 배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안 나와요. 보통 배양을 뭐 동물형이나 동물세포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뭐 태아를 이용한 건지 뭐 다른 인간의 그걸 이용한 건지 아니면 뭐 자가 그걸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줄기세포를 외부에서 배양을 하는 인체에서 꺼내가 외부에서 배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이따가 그 세포의 세포 분열을 그 세포 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맞아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좀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밖에서 배양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뇌척수액을 뇌척수액을 채취합니다. 척추에서 여기 보이죠? 이 노란 거. 뇌척수액. 여러분 뇌척수액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 우리 몸에서 뇌척수액이 정말 필요한 이게 영양의 핵입니다. 이거 만들려면 뇌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요. 정말 귀한 물질이고요. 이게 빠지면은 이거 빼내가지고 예. 그래서 저기 척수액을 채취한 다음에 그리고 척수 전자를 통해서 제품을 투여하는 거예요. 예. 이쪽 보이시죠? 여기 파란 부분. 예, 여기에 이제 이걸 투여하는 거예요. 골수 채취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뇌척수액 채취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굉장히 둘 다 귀한 성분이에요. 골수도 그렇고 뇌척수액도 그렇고 이게 빠져나가면서 몸 안에서 이게 없으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이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환자들 이런 게 잘 생성 안 되고 루게릭 환자들 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피보다 더 귀하고 더 몸 안에서 더 소수로 존재하는 이런 물질들을 채취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양이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우리가 피만 조금 뽑아도 몸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피로를 느끼고 현기증을 느끼고 몸에 힘이 쫙 빠져요. 피만 좀 뽑아도 주사기로. 근데 골수랑 뇌척석을 뽑는데 이게 몸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환자들인데 제가 볼 때 큰 굉장히 큰 몸에 부담을 줄 거예요. 진짜 뭐 아까 의사 선생님은 척수 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채취해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꼽아가지고 배양한 걸 여기다 꼽아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건데 예. 아 보세요 여러분 줄기세포라는 게요 성장인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성장인자 아까 거기서 뭐 성장인자 뭐 항염증 뭐 특히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항염증은요 이딴 식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작용을 억지로 막아서 염증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염증에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황, 커큐민, 비타민C, 알파리포산, 브로콜리, 라이코펜, 하여튼 염증에 좋은 성분들은 셀레늄도 있고 막 세고 셌습니다. 그런 성분들은 다 제껴놓고 그런 성분들은 염증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그런 독을 없애는데 독을 중화시키고 독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면역 작용을 억지로 억제해가지고 염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염증이 일어나야 될 부위에 그 염증이 일어나는 작용 자체를 막아서 염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몸의 독소라든지 그런 나쁜 것들을 이런 이제 그런 천연의 그런 그런 브로콜리 같은 그런 천연의 물질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독들을 제거를 해줘요. 간 독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간에도 매우 유익하고 우리 몸에서 그런 독성분들을 몰아내고 싸워서 이겨내고 그런 것들을 독성분을 중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암세포라든지 그런 독성 있는 물질들을요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게 세포나 세균일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그런 세포들에 대해서는 빠른 어떤 과산화수소처럼 이제 산화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포를 녹여버리거나 그런 암세포 같은 걸 녹여버리거나 이제 그 세포벽을 무너뜨리거나 그 수명을 굉장히 빨리 이제 빨리 짧게 함으로써 그런 이제 암세포라든지 그런 안 좋은 그런 병원균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몸 안에 해로운 그런 물질들을 굉장히 이제 빨리 처리를 해줍니다. 비타민C 같은 게. 그런 걸 이제 항산화 작용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항염증 작용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진짜 몸에 좋다고 먹는 그런 뭐, 커큐민, 카레, 뭐, 이래 강한 그런 물질들이 항염증이란 말은요, 진짜 염증이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몸 안에 또 있는 독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염증 작용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증이 일어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깨끗해 준 그런 것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진짜 원인 독 A를 제거해 줌으로써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항염증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항염증은 여기서 독을 일으킨 염증의 원인인 A가 있는데 그게 A가 뭔지도 못 밝혀내고 있고 A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염증 작용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 면역 작용 자체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냥 면역 글로불린 기존 치료랑 목적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그냥 줄기세포로 바꾼 것뿐이에요. 줄기세포로 바꾼 것뿐이고 수단을 바꾼 것뿐이고 목적은 그냥 A가 진짜 원인 A 독소 A가 있거나 말거나 그 A에 대해서 반응하는 염증성 원인 염증 반응 B 자체를 그냥 없애겠다는 거예요. A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항염증이란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성장인자 뭐 나불나불 거리는데 이게 뭐 거기 왜 엉덩이뼈 그쪽에 있는 걸 채취해가지고 위쪽에 심는다고 갑자기 성장인 신경세포를 갑자기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소설이에요. 아까 그 여자도 말했잖아요. 그런 발상에서 그냥 상상해서 나온 거라고. 그 제약회사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쪽으로 옮긴다고. 예? 여러분 신경세포가 지금 덜 자라서 이런 게 됩니까? 환자들 신경세포가 덜 자라가지고 신경세포가 유아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지금 이 병이 왔습니까? 신경세포는 다 자랐어요. 다 자랐는데 그게 자꾸 독성을 해서 염증 작용을 해서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예? 파괴되는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파괴가 되는 거니까 그게 덜 자랐다고 생각하고, 그 신경세포를 자라게 만든다는 발상을 하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줄기세포는, 예?
자라지 않은 그런 개체에 대해서, 예, 그런 자라지 않은 조직과 기관을 생성하고 성장시키는 거지, 이미 다 자란 조직과 기관을, 예,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자란 성인의 몸에 무슨 성장 신경세포를 뭐 말도 안 되는 성장 인자가 그거 왜 나옵니까? 뭐 유아범 퇴합니까? 보세요. 보시면 줄기세포는요, 개체 발생 초기에, 예, 유아기 때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생산하고, 그때 조직과 기관을 성장시키고 생산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줄기세포는 뭐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든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사기도 칠 수 있는데, 황우석처럼 발생 초기에요. 예, 초기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여담으로요, 여러분. 줄기세포 발생 초기에 조직과 기관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아직까지 현실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강원래 같은 사람들이 아직 그런 치료를 통해서 뭐 이런 다시 걸을 수 없거나 암 관련 환자들, 위장 잘라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왜 줄기세포를 치료 통해서 몸의 장기라든지 팔다리를 다시 만들 수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줄기세포는요, 지금 우리가 보는 줄기세포에 치료의 지금 뉴로나타주 같은,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지금 널리 지금 알려진 줄기세포는요, 거의 지금 대부분이 전부 다가 줄기세포 성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초기 성체 줄기세포가 아닌 이렇게 어떤 조직 기관으로든 분화될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기에 그런 줄기세포는요, 그런 치료는 지금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런 줄기세포는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몸 안에 그렇게 조작을 하잖아요. 그걸 배양해서 뭐 어떤 조직으로 만들려고 배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99.9%가, 거의 100%가 다 암세포로 변합니다. 암세포에 변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로 장기를 만들었다 쳐요. 예를 들어서 위암 걸려서 위를 절제했는데,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위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다 쳐요. 근데 그거 자체가 또 위암이라고요. 암세포 덩어리라고요. 그게 줄기세포 치료의 아직 자라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의, 예?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인 거예요. 암세포밖에 배양이 안 돼요. 복제양 둘리, 복제개 있죠? 다 죽었어요. 예? 얼마 못하고 다 죽었어요. 왜? 몸 안에 암세포가 가득하니까. 동물 복제 성공했다고? 헛소리예요. 물론 성공은 했죠. 당장은 살아있죠. 근데 얼마 못 가 다 죽어버려요. 몇 주 내에, 몇 달 내에 다 죽어버려요. 암세포라 가지고. 몸에 암세포로 뒤덮여가지고. 그게 줄기세포의 치료의 허구입니다. 예, 환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 치료는, 그러니까 그 성장인자라는 게 얼마나 웃긴 말인 줄 알겠죠? 발생 초기에 줄기세포를 넣으면 암세포로 변할 거고, 예? 이미 다 자란 줄기세포는 성장인자랑 그런 것 쪽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예? 무슨 성장인자입니까? 유아도 아니고. 그럼 다 자란 줄기세포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다 자란 줄기세포는요, 완성이 된 개체에서는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의 세포들을 보충해준다. 그러니까 이 성체 줄기세포가요, 몸 안에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태어날 때 그게 다 분화가 되고, 우리 몸에 팔, 다리, 뭐 장이 다 생겼으니까, 오장세포 생겼으니까 줄기세포가 없어져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남아있어요, 일부가. 태어있을 때 분화 다 되고 뭐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일부가 남아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작은 양인데, 줄기세포 일부가 남아서 하는 일이 뭐냐? 아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왜? 하위의 세포들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위의 세포들?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의 세포들.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하위 세포들을 보충해주는 작용을 줄기세포가 한다고요. 예? 저렇게 뽑아내고 배양하고 다시 집어넣지 않아도, 예? 엉덩이 쪽에서 빼가지고 저주 채취해가지고 다시 배양해가지고 뭐 골라 뭐 혈액으로 하는지 뭐로 배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배양 삽질을 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안 쳐집어 넣어도, 예? 줄기세포는 기본적으로 하위 세포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신경세포들보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고, 그게 중요한 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보충해 주려고 노력한다고요. 지가 가만히 놔둬도 저런 짓거리를 안 해도 그런 일을 알아서 한다고요. 보충하는 일을요. 줄기세포가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루게리 환자들의 몸을 냅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줄기세포가, 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몸 안에 기본적인 원인인 제거를 안 하니까 계속 염증 반응 생기고, 몸 안에 독소가 있으면 계속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랑 합쳐지면서 신경세포 작용을 하면서, 진짜 원인 A를 제거 안 하니까 그런 파괴를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뭐 면역 반응만 자꾸 없애려고 하고, 예? 줄기세포고 이미 하고 있는 거 끄잡아내가지고 뭐 배양을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데요.
줄기세포가 지가 원래 지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지자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몸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가 살던 집이 아닌데 몸에서 인체 내에서 이런 작용하고 있던 놈을 끄잡아내가지고 어디 이상한 다른 세포에 다른 혈액의 동물인지 다른 인간의 그건지 원래 어떻게 배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배양을 이상한 데서 배양해가지고 다시 몸에 집어넣으면 그게 제 기능을 하겠어요? 원래 하던 기능들도 똑바로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조작질 해대면은 이미 일 잘하고 있는 애를 끄잡아내가지고 그딴 짓을 하는데 이 줄기세포가 뭐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세포라는 게요 줄기세포도 그렇고 여러분 세포라는 게 분열할 때 예? DNA 정보가 100%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포 복제 구조가 이제 세포가 이제 복제를 통해서 이제 세포가 이제 증가도 하고 이제 노화된 세포는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파괴되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세포가 세포를 이제 복제를 할 때 그 DNA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세포 그 복제 구조가 DNA를 100% 전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DNA가 다 전달되려면은 어떻게든 전달되려면 그런 기능이 이제 그런 구조가 그런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면은 그걸 보완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텔로미어라는 겁니다. 이 텔로미어가 이 염색체 말단에 있는 이제 반복 염기서열 구조인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그 신발끈 같은 거예요. 그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신발끈이 이제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라는 게 지가 대신 이 텔로미어는 이제 단백질이 한데 그 유전자 정보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백질이지만. 그래서 얘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없어져도 정보 전달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 텔로미어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얘가 대신 딸과 줌으로 인해서 다른 DNA가 100% 전달될 수 있고 복제 과정에서 얘가 있기 때문에 그 세포 복제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성장도 하고 이제 우리의 신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생명의 척도라고 해요. 이게 더 이상 이 텔로미어가 사라져서 더 이상 작동을 못할 때 이게 다 딸고 없어졌을 때 자꾸 DNA 손실이 올 거 아니에요. 세포 복제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세포는 점점 노화가 되고 제기능 못하는 세포는 더 빨리 퇴화가 되고 사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인간 수명의 척도랑 연관이 있다는 건데 이 텔로미어가 여기 나오죠. 세포가 분열할 DNA를 복제하는 기구는 염색체 끝부분을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는 매 세포 분열 때마다 DNA가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텔로미어를 DNA 대신해서 다 가지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의 타이머로 불립니다. 세포 수준의 노화는 결국 개체 전체의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텔로미어가 자꾸 이제 딸까 없어지는 사람들은요. 뒤에는 암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그 아까 그 항염증 작용을 얘기하려면은 항염증 작용을 얘기하려면 저희가 사이토카인을 다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보세요. 바이러스 세균같이 외부 항원에 대해서 인체의 면역기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포 간의 이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이게 발현이 되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염증이 있어야지 그 다음 치료와 회복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염증이 없으면요, 치료와 회복이랑 또 없어요. 그냥 오염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좀비처럼. 근데 이게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이제 인체에 좀 고열과 오한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홍역 같은 거 알면은 진짜 생사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이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에요. 몸 안에 그런 홍역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몸이 싸워서 이겨내면은 사는 거고 못 이겨내면은 몸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는요. 이 이거는 결국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결국 진짜 뭐 안에 도에 있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이 폭풍이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만큼 몸이 면역체계가 약해가지고 이 염증 반응을 어지간히 일으켜서는 몸 안에 들어온 균과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치로 지금 피크 대해가지고
피크 돼가지고 몸의 전체가 식음도 전폐하고 몸 전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 전체가 적과 싸우는 과정인 거예요. 전면전인 거예요. 전면전. 배수의 진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배수의 진이라고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세균이 이기면은 세균은 당장 살겠지만 결국 몸에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세균도 죽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전투법이죠. 왜?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막강한 적이란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적이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이토카인 자체는 면역계에 꼭 필요한 것으로 외부 황원이 유입되었을 때 이를 사멸시키고 중화시키기 위해서 면역세포로부터 면역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된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면역증성 사이토카인이 있기 때문에 사멸시키고 송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뭘 나쁜 거를, 외부에 있는 독소를, 나쁜 것들을. 이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대표적으로 종양 괴사입니다. 그 나쁜 종양을 제거하는 거예요. 염증이 일어나야 종양이 제거되는 거예요. 염증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때 사이토카인에서 염증 반응이 유도됩니다. 경부가 켜진 인체는 체온을 올리고, 체온은 면역이 싸우는 과정이에요. 체온을 올리면 바이러스도 약해집니다. 고름을 형성하는 등, 이제 고름을 형성 자체적으로 고름을 만든다는 게 몸이 일부러 고름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제 백혈구가 싸우면서, 그거 잡아먹고 같이 죽어요. 둘 다 백혈구랑 그 균이랑 같이 싸워서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서 합쳐진 게 고름입니다. 고름. 자.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이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부작용이 아니고 사이토카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몸이 고장난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한 배수의 지인이라고요. 뭐 아니면 도라고요. 일반적으로 면역체계 세균 같은 병원계 감염균이 맞서 싸울 때 감염 부위에서는 사이토카인의 일종이 이제 케모카인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여기서 이 호중근을 백혈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호중근화 대식세포를 불러들입니다. 대식세포가 호중근을 이제 보통 끌어들여요. 끌어들이는데 유도를 하는데 감염 부위를 모이게 하거든요. 그럼 감염 부위에 상주하는 세포가 추가로 모이는 걔네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다량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에서 이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면역세포들을 더 자극해서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이게 하고 더 많은 더 많은 대시세포를 부르고 더 많은 백혈구를 불러가지고 빨리 이거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빨리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름이 생기는 이유가요. 이게 백혈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균이 원래 많지 않을 때는요. 잡아먹고 천천히 소화시켜요. 천천히 소화시키고 천천히 산화시켜가지고 천천히 적을 붕괴하면 돼요. 여유있게 할 수 있는데 이 강력한 적들 아니면 너무 많은 적들이 들어오면요. 진짜 빨리빨리 해요. 그냥 진짜 빨리빨리 백혈구가 그거 잡아먹고 빨리 그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소화도 진짜 빨리 시키고 백혈구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백혈구도 죽어요. 너무 빨리 죽어요. 빨리빨리 백혈구도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면역 시스템 자체가 진짜 거덜나는 거예요. 백혈구도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그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백혈구도 그런 식으로 급속하게 자기 일을 하면 죽어요. 빨리빨리 죽어요. 뇌는 너무 열이 오르면은 뇌는 고열 상황에서 뇌가 상합니다. 42도 40m 넘어가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뇌가 다치기 때문에. 아니면 뇌 손상을 입거나. 그러니까 이런 42도 넘어갔다는 거는 몸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배수의 진인데 이미 배수의 진이 조금씩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좀 뭐 군사들이 절반의 배수의 진이 물에 빠졌더라도 남은 절반의 군사가 이겨내면은 이제 뇌의 손상이 있는 약간 뇌를 다치는 그런 환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것조차 못 막아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고. 그럼 나오죠. 체온이 거기까지 올라가면요. 병원체도 제기는 못하게 돼요. 근데 신체 세포도 변형되고 이제 이 경우 내가 죽든지 둘 다 죽든지 하는 총격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면역기가 승리하면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왜? 승리했으니까. 적이 사라졌으니까 사이토카인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온도 다시 정상치로 돌아오고 사이토카인도 사라지고 염증 반응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진짜 몸조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때 그 보호자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어요. 신체가 많이 이상이 돼 있어가지고 막 죽 떠먹여주고 도와주는 간호해주는 사람 없으면은 다칩니다. 우리가 뭐 혈전 그러는데 혈전이 결국은 염증 반응성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게 들어오면은 혈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것과 합쳐지면서 피타치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뭐 혈액 순환에서 안 좋고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이 이런 일을 치르면요 이런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나면요, 몸을 피를 깨끗이 해주는 그런 해독 그런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정말 깨끗이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피를 한번 이제 이렇게 피를 이제 해독시켜주고 중화시켜주고, 예,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막 고기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피를 맑게 해주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 채식이 필요한 이런 환자들은 현미 채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녹즙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게 사이토카인이니까 그게 한염증에 대한 의미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작용들을 우리 몸에 면역세포하고 줄기세포가 그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줄기세포를 척송을 통해서 뽑아내가지고, 골수 체제가 엉덩이에서 뽑아내가 다시 집어넣고 이지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렇게 한다고 몸이 치유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오히려 줄기세포에 혼동 맞고 줄기세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항염증소 사이토카인 헛소리라고요. 헛소리. 욕을 없애야지. 이런 거 안 해도 몸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장인자의 발현 진짜 개소리라는 거 알겠죠? 이딴 헛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뭐 30여 명 가지고 뭐 2.3점 점수 좀 누구만큼 좋았다 헛소리 하는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1억 몇천 주고 치료받는 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 줄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줄기세포 어쩌고 여러분, 신약 해달라고 막 그거 고대하고 기다리고 막 성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약이 여러분 인생 못 바꿔줍니다. 신약이 여러분 병 못 고쳐줘요. 줄기세포가 여러분 인생 못 바꿔줍니다. 줄기세포가 유래병 못 고쳐준다고요. 헛된 희망 버리세요.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에 헛된 희망을 버리라고요. 정말 희망을 가져야 될 것에 희망을 가지라고요.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몸이에요. 여러분 몸. 여러분 몸은요, 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진 가장 최고의 의사입니다. 예? 물론 그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몸을 쓸 줄은 모르니까 그 치료의 원리들을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치료의 4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몸이 어떻게 여러분 몸을 고치도록 돕는지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릴루젤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MSG 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에 그런 약 먹고 이런 1억 몇천짜리 줄기세포 치료받으면서 MSG 석유화학에서 만든 그런 글루타민산 글루타메이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 거 자꾸 처묵처묵하면은, 예? 신경세포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 독성이 있으니까. 예? 신경세포 수용체가 있다고 했죠. 그거. 예? 그 부분이 자꾸 그런 것들이랑 결합하게 되면 예? 뇌에서 파괴 일으키고 뇌 신경세포 전달을 글루타민이 대부분 담당하잖아요. 글루타민이 굉장히 그런 전달 작용을 뇌에서 담당한다고 나왔잖아요. 단백질 아미노산에서도 관계돼 있고, 예? MSG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죠. 이런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치료받고 그런 거 먹으면은, 예? 세상에 그만한 머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다룰 거 많은데, 오늘 제가 트랜스 지방만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MSG만큼, 어떻게 보면, 글루타민 독성보다 더 위험한 놈이에요, 이게. 트랜스 지방이. 더 위험한 놈인데, 이거랑 뭐, 프라이팬의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트랜스 지방 오늘 다뤄드릴 텐데, 프라이팬 환경 호르몬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PFOA라고 쳐보세요. PFOA, 프라이팬 환경 호르몬. 굉장히 유독한 물질입니다. 그거 여러분 누게릭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몸을 제대로 파괴하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고 프라이팬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바꾸시고 조심하는 게 아예 바꿔야 됩니다. PFOA라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제 트랜스 지방까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이요. 오늘 세포의 번식과 아까 복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뤄드리는 거예요. 이 세포막의 트랜스지방이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를 일으킵니다. 극단적인 오염행위, 파괴행위를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방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에스키모인이었어요. 북극에 사니까 북극에 야채가 있겠습니까? 풀이 나요? 고기만 먹잖아요. 그런데
고기만 먹는데도 암이나 심장병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 지방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괜찮았거든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먹는 가공지분과 가공식품에 섭취하는 지방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방은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뇌의 구성 성분의 60%가 지방이에요. 세포막과 신경전달 물질 각종 효소도 상당 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방이 뇌랑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지금요 제일 싸구려로 먹고 있는 게 지방을 제일 싸구려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데 뇌 구성 성분의 60%고 예? 세포막과 신경전달 물질 효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방을 굉장히 제일 싸구려로 먹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럼 병이 오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조금 안 좋은 거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뭐 단순당 먹어도 따로 뭐 야채 과일 좀 먹어주면 식이섬유랑 따로 뭐 미네랄 보충해주면 뭐 큰 부작용은 없는데 진짜 미친 듯이 퍼먹지 않는 이상 뭐 당뇨 같은 거 잘 안 와요. 탄수화물은 그래도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탄수화물은 먹어도 그래도 부작용이 제일 덜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방은요, 우리는 진짜 지방을 너무 싸구려로 먹어요. 지방만큼은 무조건 최고급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여러분, 불포화 지방산은요 공기중에서 산화가 잘 돼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산화가 잘 되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이 되면서 이게 해롭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산화가 되니까. 네, 이런 거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래서 포화 지방산을 쓰다니 포화 지방산은 뭐 우리 동물성 지방이잖아요. 동물성 지방도 해롭다는 말이 나오고 살찌운단 말 나오고 이런 거 여자들이 기피하고 이러니까 포화 지방산은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좀 약간 먹었을 때 물려요. 쉽게 물려요. 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은 많이 못 먹어요. 물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이 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으면 물리게 돼 있어요. 단가도 비싸고 물리고 많이 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식물성 지방을 불포화 지방산을요 산화되는 상태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 유통 과정에서 산화되고 유통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제 산화 지방으로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애초에 식물성 지방을 포화 지방 자체로 만들어 버리면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식품업계 유통업자들이 식품업계 사람들이.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수소를 강제적으로 넣습니다. 이게 수소를 강제적으로 넣는데 이때 굉장히 고열 작용을 엄청난 온도로 넣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기본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식물성 기름은 포화 지방산을 수소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결합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미친 듯한 고온에서는 가능해요. 미친 듯한 고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소를 강제로 첨가해서 만든 게 바로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수소 첨가 반응, 고온 고압에서만 가능한 조건이에요. 이게 중금속을 촉매로 사용해서 이딴 짓을 해요. 그러면 수소가 첨가돼가지고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기름을 경화유라고 부릅니다. 쇼트닝, 마가린 외에다 무슨 식물성 경화유 그러면 다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떤 물질이냐? 참고 실온에 그냥 던져놔도 안 상해요. 곰팡이도 안 쓸고요. 쥐나 바퀴벌레도 안 건드려요. 쥐는 옛날에 쥐는요 비누도 파먹는데 비누도 파먹는 쥐가 바퀴벌레까지도 접근도 안 합니다. 맥도날드 빵 봤어요. 그거 마가린 이 트랜스 지방 들어간 빵이요. 10년 지나도 빵이 안 상하잖아요. 그게 다 이 트랜스 지방 덕분에 빵이 안 상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무시하죠. 이런 게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은 트랜스와는 달리 같은 쪽으로 따른 시스 결합 형태로 되어 있다. 시스 지방산을 비롯한 몸에 유익한 지방산들은 모두 시스 결합 형태이다. 근데 그것이 고온에서 가열되거나 이렇게 열과 압력을 넣으면 수소 위치로 질환 연병을 하면은 예,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요. 이런 물질은 배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배설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물질은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이 이런 것들은 효소가 더욱 적응을 제대로 작용을 못해요. 더 큰 문제는 이 새끼들이 이런 악마 같은 놈들이요 필수 지방산에 들어갈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또 뇌를 비롯한 몸 전체의 세포막과 호르몬, 각종 효소, 생체 기능의 조절 물질의 구조를 왜곡해버립니다.
조절 물질의 구조를 왜곡한다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들어오면은. 몸 안에 자꾸 기형아 세포, 좀비들이 생기는 거예요. 몸 안에 좀비들이. 대표적으로 세포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우리 몸에 100조개에 달하는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겉에 있는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분은 세포가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내포물 같은 찌꺼기는 배출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5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